우리 국무총리님과 경제부총리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사회 이동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이제 청년 일자리 주요 사업 예산이 다양하게 편성을 잘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찾는 청년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총리께서 잘 살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또 저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겠죠.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이전 정부에서 마련하다가 좀 조금 중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데이터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 때 생애 주기별 금융자산 소득 형성 부분, 청년 미래적금 우리 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사회가 지금 상속 계급 사회다 평가받을 정도로 개인적 상속으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회적 상속으로 완화시켜야 된다라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제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회 이동성 지수라는 부분을 국가 데이터처에서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야만이 우리 사회의 사회 이동성 현황이 어떤지 알 수가 있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표현이죠.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아프다. 이게 모든 생명이나 유기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벽을 쳐서 갇혀 있으면 썩고, 예전에 뭐 김민기 씨의 노래도 있었나요? 네. 통해야 되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왼쪽에 승자 재신임, 패자 부활이라는 제도가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승자 독식과 패자 지옥의 현실을 바꿔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동성 지수의 개발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럼 예. 자, 그럼 이제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청년에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뭘까요? 청년에게 일자리라고 일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인데 좋은 일자리입니다. 예. 청년들이 쉬었음이 많아요.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원하는 일자리 가장 의미를 많이 뒀고, 그 다음에는 또 정책도 주거 정책 다음으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국정과제를 많이 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재부총리께서 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청년들이 이 부분을 신뢰를 하고 취업에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황은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 취업 사기를 당하고, 고령층은 일을 더 많이 하는데 빈곤율이 계속 1위랍니다. 그럼 청년들이 키보드 앞에서 주식시장만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자리에서. 그럼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하에서 좋은 일자리 몇 개를 어떻게 만들겠다. 내년 1월에면 이런 일자리가 열린다. 기다려라. 지원해라.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대요. 다음 볼까요? 예전에 맹자 때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항산, 항심. 항산해야지 항심이 있다. 무항산이면 무항심이거든요. 이게 민생이죠.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민생입니다. 민생.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 내용이 뭐냐. 다음 PPT 보여주세요. 민생인데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주거, 일자리, 물가. 주거에 관한 부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매년 줄여야 됩니다. 이거 숫자로 개선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거, 겨울철에 한파와 대설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는 국민이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주로 아이들과 고령층이라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 소용없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일자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다. 생존이고 자존감이고 구성원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다. 저도 공직생활만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우리 국무총리님이나 정치인 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선의 시기, 고정적인 일자리가 없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아실 겁니다.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아이를 안 낳느냐, 좋은 일자리가 평생 꾸준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부모가 돈이 많아도 자기가 좋은 일자리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라는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두 개예요, 우리 헌법에. 교육과 근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 교육과 근로. 이 의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헌법은 또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돈만 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헌법에서 정해놨어요. 우리 국민의원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숫자 나열해서 많이 고용률 올라갔다?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예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돼 있잖아요, 헌법에. 헌법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 강령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강령에 전문이 있고 1항이 있는데 2항에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시로 대한민국 헌법과 강령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하실 때.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산을 써야 되겠죠. 다음 보죠. 그래서 IL 고용국장께서 좋은 일자리란 저렇게 말을 해놓으셔서 얼마나 좋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저러지 못한 일자리 지금 많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만든 일자리는 저런 조건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 거 아닙니까?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데 일자리는 1등 못한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I도 결국은 일자리로 연결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AI에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일자리가 생길까라고 신뢰합니까?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루에 100개, 1000개씩 만들어내면 6개월 지나면 청년들이 신뢰하죠. 믿을만 하구나. 역시 이재명 정부, 김민석 총리, 우리 강훈식 실장님 믿을만 하구나.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보죠.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위에서 저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우리 정부는. 그렇지만 청년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게 옳다. 이게 기성세대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하다. 근데 며칠 전에 지금 정년 연장 논의가 있었습니다. 필요합니다만 청년들의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임금 체계나 그로 인한 청년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서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갈등을 정부가 방치하면서 논쟁을 끌어가는 겁니다. 새벽 배송 마찬가지 아닌가요? 새벽 시간에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독일에 있는 한병철 철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피로사회. 스스로가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성취에 억압된 사회다. 피로사회. 우리 사회가 그 정도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새벽 배송 없이도 살았잖아요. 잘. 다른 방식으로 돌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쟁을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끌지 못하면 논란만 생겨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면 이거 표 떨어지겠구나. 그럼 멀어지게 되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죠. 새벽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WHO에서 평가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낮에 일을 해야지 밤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밤에 일해본 경험 있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 방향을 충분히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죠.
저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5년의 임기입니다만 모든 정책이 오늘 계획하고 다음 달에 바로 발표한다? 그러지 못한 정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5년을 임신 상태에 있다가 출산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년도 있을 수 있고요. 1년도 있을 수 있고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유명한 철학자의 표현이 저렇게 있는데 다시 앞으로 가죠. 기다림 없이 태어나는 것들은 죽은 채로 살거나 태어나지 못한 채로 죽는다. 시간으로 하여금 얼마나 품어달라고 하라. 국민들과 상의해야 됩니다. 같이 이 정책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와서 살 수 있을 때 꺼내놔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제대로 밟고 있는지 우선순위가 명확한지 챙기셔야 됩니다. 다음 보죠. 유명한 소설가 보르헤이스의 평가를 관련한 건데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오래 못 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지만 개개의 인간은 오래 못 살지만 인류는 불멸할 것이다. 이게 우주적 불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주라는 무한한 공간과 역사라는 무한한 시간을 상상한다면 나 때는 안 되지만 우리 5대 후손들은 누리고 살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마 우리의 5대 조상들은 그 신념하에 나라를 지키고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부 장관님 계시고 우리 산업부 장관님 계시지만 최근에 NDC 논쟁이 있잖아요. 지금 산업계 얘기 중요합니다만 탄소에 관련 문제는 5대 후, 10대 후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른 나라에서 안 하니까 왜 우리만 해야 돼?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죠. 저희 5대 손, 10대 손까지 앞뒤로 합치면 아마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었을 거고 장애인도 있었을 거고 성소수자도 있었고 다양한 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세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자식 손자만 바라보시고 정책을 하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복이 되도록 저희가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늘 좀 상상해 주십시오. 우주와 역사라는 이 무한한 불멸을요. 다음 보죠. 버니 샌더스 2016년에 예비선거 나와서 일자리 1,300만 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라도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왜 표명을 못 하시나요? 며칠 전에 뉴욕시장 당선자 맘단인가요? 어떻게 당선됐는지 혹시 그 비결을 총리님 살펴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관련한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현재 뉴욕 시민들의 그 민생에 대한 고통 이 부분을 직접 그것을 어젠다로 삼고 운동을 하는 방법도 거리에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의견을 듣는,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좀 전통적인 기성 정치를 뛰어넘는 노력을 한 것이 마음에 닿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많은 지금 정치인들이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맘 단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 정치하고 너무 달라요. 현장에서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잖아요. 다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때 그 유명한 그 루신 선생, 중국의 노신 선생의 글을 많이 읽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낳아서 한 달 만에 잔치를 하길래 갔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래요. 어우, 부자가 되겠다. 벼슬을 높이 갖겠다. 했더니 부모가 좋아하면서 덕담을 해주는데 이 사람은 고지고대로 뭐 언젠가는 죽겠지요라고 했다가 매를 맞았다는 건데 거짓일지 모르는 얘기에 대해서는 덕담을 받고 당연히 진실인데 매를 맞았다. 이 정치나 행정이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알리바이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한다 자꾸. 그럴듯하게 발표한다. 돈을 어떻게 쓴다. 그러나 연결이 돼야죠. 좋은 일자리, 물가 안정. 오늘 또 지금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많이 얘기하십니다만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해내셔야 되잖아요. 자영업자가 일을 하다가 돈을 못 받아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수사와 재판인데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
내가 그 돈을 받는데 더 신속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돈까지 받아주는지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국회에서 정부에서 잘 아는 사람들끼리 떠들기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는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맘단위는 그거를 이해를 했겠지요. 끝으로 좋은 일자리 관련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의 성공의 3대 요소는 이렇다고 합니다. 다들 들어보시죠. 1번 과로, 2번 스트레스, 3번 돌봄 회피. 저도 홀로 계신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 지 3년 됐습니다만 단 하루도 돌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미래는 아마도 요양원에서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여 년 넘게 지내다가 이 좋은 세상을 떠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 아닌가요,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돌봄의 영역을 어떻게 하면 존중받고 사랑하는 속에서 돌볼 수 있는가를 지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저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성공한 공직자들은 특히 마지막 돌봄 회피라는 부분은 동의하실 거예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때 이 돌봄에 관련한 부분이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가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집행될 건지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돌봄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고 돌봄 민주국가, 돌봄 민주주의라는 화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상호 돌봄. 서로 돌보면서 살면 됩니다. 돈도 중요하고 필요하지요. 성장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들 스스로 서로 간에 서로 돌보면서 우리가 있어야지 너도 있고 나도 있다. 이런 인식이 도달할 수 있도록 총리님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우리 최 의원님께서 늘 질의 때마다 자세를 좀 잡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이렇게 기술주의를 넘을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깊이 생각하고 저희 내각도 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겠습니다.